TV로도 화끈한 시사 토크 시작합니다. 서울의 뜨거운 이슈, 오늘도 날카롭고 집요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화끈한 토크 보여주시는 두 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세 번째 토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이슈 들어가기 전에 이 제작진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무척 인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중요한 이슈를 공정한 눈으로 화끈하게 풀어줌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로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입니다. 티브로드에서 화끈한 시사 토크를 방송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화끈한 시사 토크 화끈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T브로드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 화끈한 시사 토크의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서울의 뜨거운 이슈를 더 화끈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홍현입니다. 이번에 화끈한 시사 토크라는 T브로드에서 미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번창하시고 오래오래 1000회, 2000회, 3000회 쭉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축하드려요.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화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니, 요즘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너무 다양한 분들이 네. 이렇게 축하해줘서 정말 힘이 나고요. 네. 또 특히나 마지막에 홍현희 씨 제가 팬인데 2000회, 3000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셨어요? 조영경 의원님 최근에 제가 한번 네. 세게 비판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민망하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의 화두 중에 하나죠.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에 세우는 이 부동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4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후로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집, 공동주택까지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3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1,339만 호의 예상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 공동주택은 14% 넘게 올라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의 전략이 될지, 세금 폭탄의 신호탄이 될지 부동산 전문가들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개선 방향이 서울시 부동산과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시가격인데요. 자, 바로 내 재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전국 평균이 5%대인데 서울은 14.17%나 올랐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상당히 좀 낯설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법률가시니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께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공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과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부터 이 부동산 공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토지부터 시작했던 것을 2005년, 6년도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까지 이것을 확대를 했고요. 결국 과세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자료가 되는 것이 이 부동산 공시 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가격을 정한 건데 이제 행정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공시지가 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이제 크게는 토지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토지의 가격을 이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단독주택이나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수의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비슷한 단지라든가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사한 사회적이나 지리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이 공시 가격을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낯설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 공시지가가 14.17%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대체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 보시죠. 많이 이제 오른 곳이 보통들 이제 마용성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 외 지역도 조금씩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를 올린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사실 이제 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이제 강변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고 제가 사는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른 것은 아무래도 좀 애초에 그러니까 이 주택 가액 자체가 낮고 상승률이 낮으면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세가 있었던 곳 위주, 소위 말하는 강남벨트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북변벨트 이쪽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루어진 곳들, 네, 새로 그렇죠. 아파트가 지어진 곳들이 많이 올랐어요. 보면 시세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공시 가격을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시세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공시 가격이 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올린 그걸 보면 그냥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기계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 실제 시세와 그리고 공시 가격 사이의 현실화율이 굉장히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세가 형평성이 없다. 이 조세의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상실됐다라고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올린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많이 올라간 가격이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이 많이 오른 마포나 용산구 쪽으로 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걸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강남, 서초, 동작, 성동, 종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세종시로 찾아가가지고 좀 이거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게 그 뭐랄까요 거부감이 난다고 할까요? 좀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또다시 뭐 조세에 대한 얘기겠지만은 구청장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조세가 오른다는 것은 그 부담이 어디로 전가될까인데 우리가 조세를 늘렸을 때 절대 한쪽으로 부담이 몰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약자 계층한테 조세 부담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집을 가진 사람과 세를 들어 사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약자에 가까우냐로 봤을 때 저는 특히 서울 전역이 일시에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적게 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부담이 뭐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곳은 이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세부담 전가라는 거는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반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치적 액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정말 그 과세와 관련되어서 올랐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 전국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또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걸 함께 따져봐야지 그냥 공시지가를 올렸으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부담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정말 일부 소수가 가진 부자들의 논리를 많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올랐는지 이걸 따져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2% 남짓입니다. 15억 원 이하, 한 시가 15억 원 이하 98%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시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았고요. 나머지 2% 정도, 그 2% 정도 중에서 진짜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 정말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뭐 피해를 봤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조금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게 그게 과연 피해를 본 것일까요? 그리고 오히려 기쁘게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자들의 논리를 이 공시지가를 올린 데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 논리로 저는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말하는 게 예를 들어 30억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30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제도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손해를 좀 봤다고 쳐봐요. 보유세를 더 내야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왜냐면 30억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일정 부분이라도 세입자에게 전가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안에 세입자의 그 내야 되는 그 다달이 내야 되는 월세가 예를 들어 10% 20% 상승됐다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단순히 아까 김남욱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절대량으로 보면은 당연히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놓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감내할 수 있는 계층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 한계 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도 그랬지만은 월세라는 것은 결국엔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세금은 조세는 전가되면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돈을 내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비용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 부분 이것이 월세라든가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아니면은 또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크게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연구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뭐 세금, 보유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세입자들은 일반 평범한 세입자들은 그런 고가주택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걱정할 부분은 예컨대 지금 이번 공시지가가 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상가와 관련된 부분, 상가에 대한 공시지가까지 함께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의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지금 뭐 지난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상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인상률 자체를 좀 제한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좀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인상률 5% 제한 걸린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받도록 해가지고 이런 공시지가와 관련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전가되는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뭐 세부담해가지고 마치 세입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벌써부터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쟁점 사항이 많아요.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에 그 뭐 앞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이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 보시고 나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얘기했는데 2가지 좀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조세 형평과 공시지가 현실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들이 있습니다. 조세 형평이냐 아니면 보편적 그냥 증세를 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편적 증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 조세 정의 차원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그 2가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를 얼마나 많이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1.8% 그러니까 시세가 100이다라고 하면 50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8.1%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덜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에 살거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더 고가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게 비싼 고가의 주택일수록 더 반영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세가 7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2018년 공시가격을 제가 찾아보니까 15억 정도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4%밖에 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대전에 있는 중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게 되면 3억 원인데 2억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한 70% 가까운 시세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같은 주택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사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고 공정하게 바꾸자는 거죠. 제가 김남국 들었을 변호사는 때- 지금 그 시세 반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세형평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71억짜리 주택은요. 거기에는 세입자가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증세는 뭐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나머지 이제 소위 임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부담이 전가가 되는 것이고요.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세는 200만 원인데 주택가는 한 3억 5천 이렇게 하는 곳들 많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한 주택가를 낮춘다는 가정하에서 그것이 우리가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인지에 대해서도 맞춰봐야 되는데 떨어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죠. 아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3억으로 예를 들어 5억 하던 집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월세는 예를 들어 똑같이 200이요. 그럼 내 삶은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국가만 좋아지는 거죠. 증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서민의 주거 비용을 유지하면서 과연 보유세를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빈셋 증세를 얘기했다는데 그럼 조세형평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뭐 연희동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뭐 성북동에 있거나 이런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증세해가지고 그냥 부의 재분배의 의미로서의 효과는 있겠죠.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시 삼았던 그러니까 임대 목적의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세입자들은 전가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둘의 조세 정의에 대한 어떤 영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효과 고려 안 하고 움직이면 이건 대형 사고 납니다.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릴 때에 중저가에 아까 방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지적을 한 이 고가 주택과 상관없이 저가 주택에서 공시지가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꼭 이 임차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런 어떤 저가 주택의 1주택자들이 세부담, 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중저가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변동률 자체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지금 공시지가 올라간 게 3.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6.12%고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도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 변동률이고요. 실제 재산 부담률로 따지게 되면 1년에 재산세가 1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임차인이 부담돼가지고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 부자들에 대한 어떤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엉뚱한 자료를 제가 제시하는 거라고 똑같은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드리면요. 박근혜 정부 1년 차에 그때는 소득세를 증세하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실질하겠다고 이제 왜냐하면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화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안이 뭐냐면요. 연봉 4,800 정도 되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한 8만 원 정도 증세하는 안을 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세금 폭탄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소득세 증대안을 접게 되고 나중에 담배세 증세라는 편법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8만 원의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체감했던 거라면은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어떤 12만 원 이 정도의 조세 증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특히 근로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은퇴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저항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머지 다른 어떤 아까 김현미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복지 수급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이라는 거는 이 공시지가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받던 거를 온전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느끼는 본인의 부담들이라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 정권과의 사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전 말씀하시는 정권의 사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세 저항 이야기를 했는데 조세 저항과 이 공시지가 올린 문제가 잘 됐냐 잘못됐냐 그거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정책이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 공시지가 올린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김현미 장관도 이야기를 했듯이 처음에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에 공시지가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영향을 받을 거,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수급에 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공제한다거나 아니면은 15년이나 10년 이상 장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수급권이 박탈되는 걸 3년 동안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간 부분,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어서 70%까지 감면해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직업 현재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준가액이 잘못 설정된 것을 바로잡겠다는데, 그럼 기준가액이 상승하면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기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표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지금까지 주택이 저평가받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워야죠. 그건 안 하면서 또 한다는 거는 결국 표를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방금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런 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조세 저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탈락하는 문제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그런 아닌 자료들을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또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는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시지가를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적 증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세는 결국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고 사실상의 증세 내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무수한 부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득세율을 올린다면 난리 나니까 결국에는 복지 급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증세하다 보면요, 나중에 결국엔 누더기 세법 나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일단 뭐 세금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게 핀셋 증세, 부자 증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다주택자들 또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겨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유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오면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올리거나 평가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것을 한 번에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핀셋 증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맞고,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부자 증세다, 핀셋 증세다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진 자를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강남 3구나 이런 고가 주택은 예를 들어 뭐 또 증세를 그 종시가를 많이 올리고, 그런 뭐 노원구나 이런 곳에는 적게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개념에 맞춰 보자면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다주택자가 물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 약간 규제가 들어가서 양태가 바뀌긴 했지만 원래 다주택자라는 거는요,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낮은 곳에 있는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 노원구나 도봉구의 공시지가를 낮게 올리고 오히려 고가주택, 강남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말이 참 아이러니컬해서 그렇지 오히려 실거주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정부에서 물론 언뜻 보면 맞는 얘기예요.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써야 되는 것인데 조세정이 안 맞아요. 그것도 보면은 저는 물론 제가 사는 곳이 노원구다 보니까 노원구 많이 올리는 것 자체는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의도하는 게 이제 핀셋 증세를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겨냥하고 있는 다주택자 또는 이제 초고가 주택자들을 매도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이제 지금 아직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올해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보유세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1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월 1일 날 정말 6월 1일 평가를 하고 한 7월 8월쯤에
보유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1년은 버틸 수는 있지만 1년뿐만 아니라 뭐 2년, 3년 그게 누적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량들은 결국에는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거예요. 봤을 때는 네. 매도할 것이다. 자,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 방향성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면은 노원구 5채, 6채 가진 것보다 강남 2채 가진 게 훨씬 비싸거든요.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준 거예요. 3주택부터 완전 중과세하고 때려잡을 테니까 결국에는 아주 가치가 높은 2개를 가지는 형태로 그들이 전환했고 노원구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이뤄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서민주거 단지의 가격은 떨어졌지만은 강남 부동산가는 올리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부효과 자체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공시지가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나 이런 곳에 다주택자들을 지금 규제한다는 방향성이 아니라 지금 거꾸로 이제 강남에 많이 올린다고 하면은 두 가지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원구에 5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다주택자고 예. 강남구에 3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투기 목적이나 이런 목적이면 다주택자잖아요. 노원구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택보유금률은 이미 10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전세로 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시장에 이게 추리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집가격이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원구 5채는 가격이 싼 아파트고 여기 지금 강남구나 이런 데는 가격이 비싼 아파트니까 이쪽을 더 규제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노원구에 그런 투매가 일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팔아 투매가 발생하면요 집값이 내려가겠죠 어느 정도. 내려가야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강남 사람은 그냥 업종 전환을 한 거지만은 실제 노원구 실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5채 가지고 있는 사람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니, 투자 그러니까 목적으로 내놓으면 집가격이 내려가는데 뭐가 내려가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노원구에 자기가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노원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 집가 하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본인 대출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금 기반으로 해서 사업용 자금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지가 자체 내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부효과라는 거는 항상 이 효과 단위가 몇 천만 원 억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떨어뜨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가진 자들만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지금 전세만 하더라도 뭐 6억 10억 이러는데 그 평생 모아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자들의 50%가 200만 원 월 200만 원 받습니다. 그냥 4인 가족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 저축도 애 낳고 하는데 키우는데 저축도 어렵다 그래요. 전세금 2년 모아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준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 대출 받았고 샀으니까? 아니,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산 사람이 문제지 그거 집값 떨어진 거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하자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선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논리가 말하자면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부담 같은 것들이 어차피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높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집을 싸게 하면은 무조건 그 세입자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전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준석 최고위원님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할게. 뉴욕식으로 수렴하게 되면요. 집값은 낮은데 세는 높은 기형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세입자 걱정하지 말고 집값을 좀 정상화해 달라는 거예요. 집값을 막 정상이 진짜 뭡니까? 막 정상이 뭡니까? 정상이 뭐냐면요. 네. 지금 2년 3년 사이에 얼마 오른지 아세요? 거의 50% 이상이 전 지역이 다 올랐어요. 서울에. 강남 3구 거기 평범한 사람들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역세권 말하는 거는 집값뿐만 아니라 오래된 주택 여기에서 멀어가지고 언덕 위에 걸어 올라가는 그런 데까지 몇 억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폭등한 가격을 좀 정상화해달라는 거예요. 그 2억, 3억 오른 거 다 100% 떨어지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적어도 얘기하잖아요. 30%, 50% 정도는 정상화해서 내려달라는 게 서민들이 절박한 김남국 심정이에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집값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까? 집값을 낮추는 게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입자 입장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조세가 전가되게 되면요. 집값은 떨어지지만은 주거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했던 뉴욕의
집값은 3억 5천인데 월세는 200만 원인 사례예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예. 조세가 부담이 돼서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그 걱정해 주신 거 좋은데요. 임차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조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거 몇만 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2, 3억 오른 거, 전세가 몇 억 오른 거 그게 더 걱정돼요.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 전가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가게 거예요. 하시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물의 가격이 중요합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월세가 비용이죠. 그런데 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와 관계없이 그것은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두 분 다 이제 서민의 어떤 주거 그 비용 관련해서 저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필요하다, 저런 정책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너무 뜨거워졌으니까 조금 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화제됐던 것들을 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뭐 거의 관사 재테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공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은 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산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기가 아니고 뭐 투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을 국민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이게 단순하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하고자 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도 야 이거 효과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효과가 없을 거냐면 아니 그 다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진짜 집값 떨어뜨리겠느냐 그 믿지 마라 잠깐 주춤하다 또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맞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렇게 투자를 한 거는 매우 잘못되고 정말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퇴하면서도 정말 잘못된 변명만 일삼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엔 동의하시는 거죠? 사회적으로 돈이 돌 곳이 없으면 근데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과거처럼 뭐 김대중 정부처럼 뭐 코스닥을 띄워가지고 자금을 그쪽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기를 살린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또는 자금이 회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집권 3년 차까지 그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겸 대변인 같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장 잘 알 만한 사람마저도 그 사람 거의 정부 대변인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면은 그 사람이 보기에도 돈이 갈 곳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급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을 때려잡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세금만 가지고 다루다가 완전 폭등 사례를 만들어냈던 게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지금 정부도 보면은 결국에는 억제책으로 세금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일시적으로는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돈이 돌 곳이 없으면 아까 같이 고가 주택 쪽으로 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중대형 강남 아파트를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시중에 뭐 여러 가지 현금성 유동성이 어디로 가든 좋은데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한 곳 있다면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뭐 그쪽으로 시중에 돈이 흘러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민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민 주거가 흔들리면 당장의 집값이라든가 전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내수, 이 지갑을 여는 것들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 왜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했느냐. 이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막지 못한 책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 시중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전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면서 담보대출 완전히 한도까지 풀로 늘려주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까지 대출해준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제때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13 정책의 핵심이 부동산 대출 규제여가지고 LTI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해가지고 현재는 대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9.13 대책 나온 이후로는 실제 부동산 가격이 현재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만 역시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 가격 현재 수준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 가격에서 훨씬 더 30%, 50%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굉장히 뭐랄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거 중에 하나가 산정 기준을 좀 밝혀라.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률이 68.1% 있는데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죠. 오른 곳은 뭐 2배도 오르고 적게 오른 곳도 많습니다. 시세 반영의 지점마다 또 주택마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반영률이 납득할 만한 것이냐 전문가와 또 시민단체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경실련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준비된 보도자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이 저렇게 보도자를 냈습니다. 자, 이거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시세 반영률 산정 근거 정확하게 공개를 하라. 그랬더니 이 국토부 정부에서는 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거부를 했습니다. 공개하기를. 네, 다음 그림 보시면 법정 근거 이제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기준에 31조의 3항에 보시면 조사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근거 밝히는 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사실 이것이 아주 비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을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실거래가들을 본다 하더라도 단지 유사단지 그리고 또 인접단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뭐 크게 차이나게 한다면 바로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특정 집단, 표적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의도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 보고요. 다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김남욱 변호사 말한 것처럼 서울에만 수십만 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산정한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 생각에는 형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얘는 얘랑 이런 조건이 다른데 와서 그럼 실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행정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행정에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어떤 정도의 오류가 아닐까, 오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경실련에서 공개를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전문가들과 공개해달라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경실련에서 뭐 시민단체에서는 현실화율이 너무나 부족하다.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산출 근거를 전부 다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 공개하기 어렵냐면 산정 기준과 관련돼서는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기준과 그다음에 이게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감정 평가사들의 감정 의견을 받아서 했을 것인데 문제는 정책적 결단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한 51% 정도이고 공동주택은 한 60 몇 프로고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현실화율이 또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를 갑자기 평균에 맞춰가지고 한 60%까지 올린다거나 아니면 또 개별 공동주택으로 가면 20% 30% 현실화율인데 이거를 껑충 띄어가지고 60%까지 평균에 맞추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얼만큼 올릴까라고 하는 부분은 산술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기 어려워서 공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주먹만 안 두셨지. 아주 치열한 그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김에 딱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시가격 핀셋 인상 이거 집값 안정화의 키가 될까요? 킬이 될까요? 저는 아까 김남욱 변호사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거비용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부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 상승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공시가 올린 게 세입자 부담으로 월세 부담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 전제 사실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월세로 임대 주고 있다라는 그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대개는 갭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실제 제게 본인 투자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보유세가 굉장히 상당 부분 올라가게 되면 이걸 월세로 돌려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 그런 것들, 그런 물량들이 시중에 이렇게 시장으로 출회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거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부동산 이야기는 언제나 핫 이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거 보니까요. 이제 두 분과 화끈한 한마디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모든 국민에게 주거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그 가격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폭등한 그 가격 2, 3년 전으로 돌려놓는 게 원칙, 그게 부동산 정책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주거다. 자, 빈대를 잡으려면은 좀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와대 그 대변인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스스로 씻지 않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려를 줬는데 빈대 잡으랬더니 자기들이 씻을 생각은 안 하고 초가상관부터 태우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거야말로 뭐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제가부터 하시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모범부터 보여라.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정말 치열하게 나눠봤습니다. 과연 집값 안정화의 키가 될지, 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는 다음 주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시간에 더욱 치열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원이었습니다.